만약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음악이 사실은 수백만 명을 학살한 독재자의 열렬한 지지자였다면 여러분은 그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까?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그린 가족에 대한 따뜻한 그림이 경매에서 수십억에 낙찰된다면 그것을 걸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마르타 생체 실험을 자행했던 731 부대의 잔혹한 기록사진들. 그것이 구도와 조명이 완벽하다는 이유로 예술작품으로서 갤러리에 걸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예술이라 인정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오늘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예술이 도덕과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가? 그리고 예술가와 작품을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예술은 나쁠 수도 좋을 수도 그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형용사를 사용하든 우리는 예술을 예술이라 불러야 한다. 레디메이드의 거장 마르셜 듀샹의 이 말은 현대 미술의 성경과도 같습니다. 나쁜 감정도 감정인 것처럼 나쁜 예술도 예술일 뿐이라는 냉소적이고도 명쾌한 정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악법도 법이고 위선도 선이면 남서울대도 서울대고 불효자도 효자고 대신도 신이고 리자몽은 자몽이게요?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은 이 말은 오히려 예술의 도덕성은 필요 없다는 듯이 들립니다.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치 찬양 영화, 위안부 모욕 저작물, 혹은 마루타 인체 실험의 잔혹한 기록물들, 우리는 이것들을 예술이라 불러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의 정의입니다. 예술의 정의는 내용의 도덕성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 마르셀 듀샹의 앞서 말한 나쁜 감정도 감정인 것처럼 비도덕적인 예술도 결국 예술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술인가라는 질문과 가치가 있는 예술인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작품들에게 의의는 있을지언정 가치가 있는지는 별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미적 가치를 지니는지는 생각해 봐야겠죠. 이제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예술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예술이 도덕적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듀샹처럼 극단의 낭만주의적 입장도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도의 산물이고 감상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인 예술작품은 다른 모든 문화나 제도가 그렇듯 분명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이 인간성을 타락시키거나 고양할 수 있다면 당연히 도덕적 판단의 영역에 들어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도덕적 평가가 예술적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예술이 도덕적이라는 이유로 예술적으로도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가? 비도덕적인 작품은 그 이유로 인해 예술적으로도 나쁜 작품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하는 입장을 자율주의라고 부릅니다. 영감의 산물로서의 예술, 천재의 자유로운 상상력, 미적 영역의 고유성 등을 배경으로 할 때 예술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별개라는 논리입니다. 예술이 도덕적 교화 같은 목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술 고유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 견해를 제고하게 하는 논의들이 등장했습니다. 도덕적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는 국면이 언제나 예술적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는 국면에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오히려 비도덕적이어서 예술적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다음의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의 도덕적 가치평가 기준이 무엇인지와 윤리적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술을 도덕적 심판대에 올릴 때는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제작 과정의 도덕성입니다. 작품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된 수단이 정당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생명체를 학대하거나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았는지, 혹은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하며 기만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작품 내적인 태도와 메시지입니다. 결과물 자체가 어떤 가치관을 표명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범죄 행위를 미화하거나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는지, 혹은 보편적인 반인륜적 행위를 옳다고 주장하는 작가의 내적 관점이 투영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셋째는 감상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효과입니다.
작품이 세상에 공표되었을 때 초래될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통념에서 외설이나 문제작으로 거론되는 작품들은 대개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즉, 이 작품이 감상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모방 범죄를 부추기는 등 인간성을 타락시킬 위험이 있는지를 근거로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윤리적이라는 단어의 정의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작품은 비윤리적이야 라고 말할 때 서로 다른 지점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정의는 창작의 윤리입니다. 이것은 예술가 개인의 태도에 집중합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내면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작업에 임했는지, 혹은 예술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군림하거나 가해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와 같은 행위자로서의 도덕적 자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정의는 서사의 윤리입니다. 결과물이 담고 있는 의의와 내용의 올바름을 뜻합니다. 작품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메시지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보편적 정의라는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내용적 윤리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의는 향유의 윤리입니다. 이는 작품의 쓰임새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비도덕적인 작가의 작품을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혹은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작품을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책임의 영역입니다. 어쩌면 도덕적 가치평가 기준과 윤리적인 부분이 비슷한 듯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도덕적과 윤리성이라는 부분은 사회적 상식과 주관적인 통념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회적 상식이 된 기준이라도 이것을 작품의 도덕적 가치평가 기준으로 보기에는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영향이나 효과는 우연적이고 가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품의 의도된 내용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효과, 또는 작품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 효과 때문에 그 작품을 비도덕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들으면 자살할 수 있다는 괴담이 돌았던 랄란루, 파죽송 같은 인터넷 기괴물이나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목숨을 끊을 만큼 충격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매체들이 실제로 자살률 증가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술 안에 자살을 부추기는 직접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작품을 비도덕적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작품과 무관한 우연한 사회적 효과로서의 도덕성과 작품이 그것을 주의 깊게 이해한 감상자에게 촉발할 개연성이 큰 인지적 효과로서의 도덕성 구별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술을 평가하는 세 가지 도덕적 기준과 윤리의 세 가지 정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도구들을 가지고 다시 질문해 봅시다. 예술은 정말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예술이 뭔데 도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술은 결코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세운 기준들에 비추어 보면 예술이 도덕과 만나는 지점은 훨씬 더 입체적이고 필연적입니다. 먼저 제작 과정의 도덕성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흔히 자율주의자들은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물만 아름다우면 된다고 말하지만 현대사회와 통념은 이를 강하게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감독이 극한의 공포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배우에게 실제 신체적 가해를 입혔거나 동물을 실물로 확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작품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 이면의 제작 방식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면 그 작품은 감상자에게 순수한 몰입을 제공하는 데 실패합니다. 즉, 비도덕적인 제작 방식은 작품 외적인 문제를 넘어 작품을 예술로 감상하게 만드는 예술적 수용성 자체를 파괴합니다. 따라서 제작 과정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그 작품이 예술로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묻는 필수적인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작품 내적인 메시지와 서사의 윤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살인이 나오는 영화라고 해서 감독이 살인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재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작품이 범죄나 폭력을 다루더라도 그것을 인간의 고통에 대한 통찰로 풀어내느냐, 혹은 단순한 자극적인 유희나 가해의 정당화로 소비하느냐에 따라 도덕적 평가는 갈립니다. 만약 작품이 비도덕적인 관점을 올바른 것처럼 교묘하게 미화한다면 감상자는 작품 속 세계관과 자신의 윤리관 사이에서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이 부조화는 미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사의 윤리를 따지는 이유는 예술이 단순히 시각적 쾌락을 주는 도구를 넘어 작가가 비도덕적인 태도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비판함으로써 예술이 가진 선동의 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정밀하게 측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효과와 향유의 윤리를 생각해 봅시다. 앞서 언급했듯 베르테르 효과처럼 작품과 무관한 우연한 사회적 파장을 근거로 작품을 비도덕적이라 낙인 찍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의도적으로 촉발하는 개연성 있는 인지적 변화는 분명 도덕적 평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외설과 예술을 구분하거나 혐오 표현이 담긴 저작물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에 미칠 필연적인 악영향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술가 개인의 삶과 결과물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떠한 예술가가 도덕적 결함을 보였을 때 그 작품까지 폐기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곤 하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내면이 결코 단층적이거나 평면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한 인간 안에는 수많은 자아가 공존하며 그 자아들이 모두 동일한 도덕적 수치를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가족을 지독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한 연쇄살인마가 있다고 칩시다. 그가 자신의 살인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가족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거나 곡을 썼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작품 속에 예술가의 비도덕적인 면이 투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가 처한 처절한 환경이나 뒤틀린 심리 때문에 가족에 대한 갈망이 다른 평범한 예술가보다 더 압도적인 작품성으로 표출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직 잘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관점, 즉 객관적인 작품성만 놓고 본다면 이 결과물은 충분히 감상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되거나 악이 있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실한 내면을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향유의 윤리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감상자 입장에서 예술가와 작품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비판적인 시선을 갖는 것은 예술을 대하는 주체적인 태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특히 저는 작품의 본인의 비도덕적 가치관이나 실제 범죄의 정당성을 투영한 경우라면 단호히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상이라는 행위는 본래 대상을 미적으로 긍정하고 몰입하는 과정인데 비도덕적인 내용들이 예술이라는 미화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 내면에서 정당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흔히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내용들일 수 있겠네요. 특히 그 예술가로 인해 실존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예술을 예술로만 바라보기에는 우리의 도덕적 양심이 관여할 수밖에 없기에 비도덕이 예술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 작품 자체에 존재하는가가 우리가 작품을 소비할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애정을 느꼈던 공인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면 우리는 큰 배신감과 실망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앨범이나 작품집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판단 기준은 시대와 세대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성에 관련된 문제, 음주운전, 폭행 전과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도 방송과 매체에 잘만 나왔지만 지금은 음주운전만으로 작품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들은 행위자들과 사생활을 동일시하지 않으며 행위자의 비도덕성을 인지하고 그 작품을 소비한다고 해서 관객인 나 자신까지 부도덕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목소리도 날카롭습니다. 어떤 관객들은 타인이 문제적 작품을 즐기는 것을 매도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자신은 그런 작품의 소비를 지향하겠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어떤 이들은 단순히 작품이 좋아서 즐기는 것조차 경계하며 소비를 지향하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근저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곧 권력이라는 냉철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예술은 고고한 영감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죠. 우리가 티켓을 사고 앨범을 스트리밍하고 굿즈를 구매하는 행위는 단순히 미적 쾌락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 아티스트에게 사회적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와 권력을 실어주는 직접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예술가의 작품이 여전히 큰 수익을 올린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메시지가 던져질까요? 실력만 있다면 혹은 유명하기만 하다면 도덕적 결함쯤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기괴한 능력주의 면죄부가 정당화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소비를 지향하겠다는 선언은 예술가에게 부여된 그 과분한 특권을 회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윤리적 마지노선을 지키려는 능동적인 저항인 셈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예술의 권력이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예술가는 신비로운 천재성 뒤에 숨어 사생활의 추문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대중은 그저 던져주는 결과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현대의 관객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보여주는 감성적인 환상 뒤에 숨은 비윤리적 진실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대중이 창작자의 삶과 작품 사이의 괴리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예술을 대하는 관객의 의식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예술계가 더 이상 예술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범죄를 반복하거나 방종을 일삼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신미주의자들은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와 작가의 인성은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현대 미학과 사회적 통념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예술가가 설정한 관점에 동조하고 몰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작가의 비도덕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감상자에게 그 작품이 주는 심미적 가치는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티스트의 끔찍한 범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면 우리는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아름다워야 할 선율 위로 악행이 겹쳐 보이며 감상의 흐름이 끊기고 불쾌한 거부감이 치밀어 오르죠. 이때 발생하는 도덕적 역겨움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작품이 지향하는 미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명백한 결함이 됩니다. 즉, 비도덕적인 작품은 그 배경 지식만으로도 이미 감상자에게 최선의 미적 경험을 제공할 수 없는 고장난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을 목격합니다. 누군가는 음주운전에는 가혹하면서도 과거에 거장이 저지른 여성 혐오나 특권층의 전과에는 관대하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선택적 분노라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하죠. 실제로 1960년대에는 합법이었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철학자나 예술가의 행위들이 지금의 잣대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도덕이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고정된 진리가 아니기에 과거에 묵인되었던 일들에 지금 우리가 분노한다는 것은 인류의 윤리적 감수성이 그만큼 예민해지고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로 예술이 공동체의 인간 존엄성을 강화하는지 혹은 파괴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예술이 사회적 산물인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평가는 예술적 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가? 예술을 도덕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도덕적 결함이 미적 경험을 방해하는 것이지 작품 자체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비도덕적인 제작 과정은 감상자의 몰입을 방해하고 비윤리적인 서사의 태도는 감상자의 심미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며 파괴적인 사회적 효과는 예술의 공공성을 훼손합니다. 결국 도덕과 윤리는 예술의 외부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예술이 더욱 깊고 넓게 인간에게 가닿기 위해 지켜야 할 미학적 지평인 셈입니다. 우리가 예술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예술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술이 가진 그 막강한 영향력을 인정하기에 그 힘이 인간의 고귀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하는 데 쓰이기를 바라는 향유자의 책임감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술은 분명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단두대 위에 오르느냐 혹은 새로운 깨달음의 창이 되느냐는 결국 예술가가 작품에 담은 윤리적 진실성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비판적 시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도덕의 단두대 위에 예술을 올리기 전에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향유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 예술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하지만 향유할지 말지 혹은 비판할지 옹호할지를 결정하는 최후의 권한은 작가도 평론가도 아닌 바로 깨어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예술의 비도덕성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늘어놓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는 모든 이들의 가치관에 합당하고 향유할 수 있는 예술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